자, 융의 분석 심리 이론이 있는데, 자, 융의 분석 심리 이론에서 그 그림으로 개념을 좀 잡아보려고 해요. 자, 그림으로 개념을 좀 잡아보면, 프로이드의 그림과는 약간 다르죠. 자, 이걸 이제 외부 현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자, 우리가 이제 정신의 구조 세 가지를 한번 해보면, 첫 번째,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 의식이다. 그 다음에 이 정도에 해당되는 것이 개인 무의식이다. 가장 심층부에 있는 것이 뭐다? 집단 무의식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집단 무의식의 개념 하나를 잡아야죠. 집단 무의식은 키워드로 좀 적어드리면, 집단 무의식을 키워드로 적어드리면 개인 경험과 상관없습니다. 그 다음에 집단 공유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역사, 문화, 종교, 신화 등의 영향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조상 또는 종족으로부터 물려받는 것입니다. 자, 이런 것들이 바로 집단 무의식과 연관성이 있는 내용들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여기 의식 영역에 있었던 것이 뭐냐면 에고라고 하는 거예요. 이 자아라고 하는 것이죠. 따라서 이 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자아에 의해서 지배를 받습니다. 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자아에 의해 지배받습니다. 이렇게 정리하시고요. 자, 개인 무의식 영역에 있었던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뭐 시계 방향으로 써보면 음영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 그 다음에 이쪽에 여성을 쓰면 아니무스가 있다. 아니무스는 여성의 남성적인 측면을 말하고, 이쪽에 아니마를 쓰겠습니다. 아니마는 남성의 여성적인 측면이다. 출제에서 이 성을 바꿔서 잘 출제하니까 조심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개인 무의식과 연관성이 있는, 이 무의식과 연관성이 있는 것이 바로 자기라고 하거든요. 이 자기는 바로 셀프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따라서 자기는 심층부에 있는 거예요. 자아는 위쪽에 있는 거고 자기는 심층부에 있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 자기가 아까 말씀드렸던 셀프라고 하는 자기가 개성화와 연관성이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자기는 전체적이고 자기는 성격의 조화와 통합, 이런 것들과 연관성이 있는 것이 바로 셀프라고 하는 자기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죠. 자, 그러면 제가 이제 파란색으로 여기 외부 현실에 맞닿아 있는 외부적으로 보이는 공적 얼굴이 있는데 그게 바로 페르소나였다. 페르소나는 자아의 가면이다. 이렇게 정리해 드렸죠. 자, 번호를 매기겠습니다. 페르소나, 그 다음에 음영, 그 다음에 아니무스, 그 다음에 아니마, 그 다음에 자기. 이렇게 5가지를 우리는 무엇이라 하느냐? 1번부터 5번까지는 바로 원형의 요소다. 원형들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원형이라고 하는 것은 그림에 보면 맨 아래에 이제 원형이 있어요. 그래서 집단 무의식을 구성하는 인류 역사를 통해 내려오는 정신적인 소인, 이런 것들을 우리는 원형의 개념으로 잡는다. 자, 이 그림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융의 개념을 잡아주시면 상당히 도움이 될 거다. 이 음영이라고 하는 것은 어두운 면도 있다. 어두운 면도 있지만 플러스 밝은 면까지 포함하는 개념일 수 있다는 것을 정리를 하셔야 하고요. 자, 되셨죠? 융의 분석심리 이론에 대한 주요 개념들을 이
그림으로 한 방에 끝내시기 바랍니다. 융이 강조했던 기는 중년기였다. 자, 중년기를 강조했던 학자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융이 말한 리비도는 성적 본능 에너지라기보다는 생활 에너지다 이렇게 말했고, 융은 성격이라고 하는 것은 후천적으로 변할 수 있다. 후천적으로 변화가 가능하다라고 했어요. 자, 융은 정신의 구조를 의식과 그 다음에 개인 무의식과 그 다음에 집단 무의식으로 보았다. 집단 무의식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라고 보았고, 융의 중년기의 개별화, 융은 중년기의 개별화라고 하는 개념을 이야기했는데, 개별화란 인간이 외적인 자아가 내적인 자아로, 그 다음에 물질적인 자아가 정신적인 자아로 전환되는 것을 우리는 중년기에 개별하다 이렇게 이야기한다 했습니다. 지금 이쪽에 있는 것들은 융의 여기 개념 말고 다른 내용들을 좀 아시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중년기를 이야기한 걸로 봐서는 발달 단계를 제시했는데, 우리가 이제 바로 발달 단계 들어갈 거예요. 발달 단계는 바로 4단계로 제시했다. 아동기, 그 다음에 청년기, 그 다음에 중년기, 노년기 이런 식으로 이제 구분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4단계로 제시했다. 자, 우리가 이제 마지막으로 융의 내용 중에서 뭐 컴플렉스는 무의식 속의 관념 덩어리 그렇게 좀 이해하시고요. 자, 융의 내용 중에 성격 유형이 있었다라고 했어요. 자, 성격 유형이 있는데 태도적인 측면에서 외향적과 내향적 이렇게 나눌 수 있다라고 했었죠. 자, 외향적과 내향적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자, 합리적 그 다음에 비합리적인 요소가 두 개씩 해서 4개씩인데, 여기에 하나, 둘, 셋, 4개가 들어갈 수 있고 여기에 4개가 들어갈 수 있죠. 그래서 모두 8가지의 성격 유형을 제시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 합리적인 요소, 비합리적 요소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요. 여기에 사고가 있다. 여기에 감정이 있다. 여기에 직관이 있다. 여기에 감각이 있다. 이렇게 해서 2 곱하기 4 그래서 하나가 더 있기 때문에 8가지의 성격 유형을 제시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성격 유형은 뒤에 구체적으로 나오니까 거기서 보시면 돼요. 자, 칼융의 발달 단계와 발달 과업 보겠습니다. 아동기가 있고요. 청년 및 성인 초기가 있고 중년기가 있고 그 다음에 노년기가 있습니다. 자, 보시죠. 그냥 가볍게 보세요. 중년기만 별표. 자, 아동기는 본능에 의해서 지배되고 자아가 아직 형성되지 않는 시기다. 자아는, 에고는 아동기의 처음 원시적인 방식으로 발달하기 시작하지만 독특한 자신, 셀프라든지 주체의식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청년 또는 성인 초기라 했는데 사춘기에서부터 시작해서 40세 전후까지입니다. 사춘기 시기는 많은 문제와 갈등, 적응의 시기가 됩니다. 생애 전반기로서 외적, 신체적 팽창기이며 성숙에 따라 자아가 발달합니다. 외부 세계에 대처하는 능력을 발휘하고 의식이 지배적이고요. 인생의 목표는 세상에서 성공하며 자기의 위치를 공고히 다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중년기입니다. 무의식 세계에 귀를 기울이는 시기. 중년기가 가장 중요하다 그랬어요. 가장 강조했다 했어요. 생애 발달 과정에서 성격 발달의 정점이며 정서적 위기를 수반하는 발달적 위기를 겪게 됩니다. 가정과 사회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경제적으로 안정되기도 하지만 절망과 비참함을 경험할 수도 있는 시기가 되겠습니다. 외부 세계에 쏟았던 에너지를 자기 내면으로 돌립니다. 이게 개별화. 자,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게 되고 지금껏 실현하지 못했던 잠재력을 일깨보고자 하는 충동이 일어납니다. 자, 중년기의 개별화, 자아를 외적 물질적 차원에서 내적 정신적 차원으로 전환시키는 것을 개별하다 이렇게 말했고, 융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한 시기입니다. 노년기입니다. 명상과 삶의 회고를 많이 하고 특히 내면적 이미지가 많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죽음 앞에서 생의 본질을 이해하려는 시기로 인간다움의 이미지를 지니게 되는 시기가 바로 노년기가 되겠습니다. 자, 기출문제 확인학습 봐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별표 3개입니다. 가장 최근에 나왔던 문제입니다.
칼융이 제시된 성격 특성과 칼융이 제시한 중년기의 개성화입니다. 자, 그 다음에 맨 아래 박스 융의 개념 중에 하나인 자기가 있습니다. 이 내용들을 좀 더 숙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성격 특성 8가지를 말씀드린다 했습니다. 일반적인 태도는 태도의 동그라미 외향성과 내향성이 있다 했습니다. 융의 사람들의 일반적인 삶의 태도를 나타내는 개념 의로 외향성과 내향성을 제시했습니다. 외향적 태도, 그 다음에 내향적 태도가 있는데 외향적 태도를 가진 사람은 그냥 쉽게 이해하시면 돼요. 관심을 외부 세계의 사람이나 사물에 쏟습니다. 외향적 태도를 가진 사람은 환경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외부 세계의 중요성을 확인하고 자신의 영향력을 증대하고 싶어 합니다. 외향적 태도를 가진 사람은 부단히 외부 환경의 자극을 찾아 나서고 행동지향적이고 때로는 충동적으로 사람을 만나며 솔직하고 말하기를 좋아하고 사교성이 많습니다. 외향적 태도를 가진 사람은 많은 사람을 사귀려고 합니다. 다양한 방면에 관심이 있고 일단 경험한 다음에 생각하며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어 말로 표현합니다. 상당히 외향적이죠. 외성적인 성격입니다. 내향적 태도를 보겠습니다. 내향적 태도는 이 외부 세계에 벗어나 자기 자신 안으로 몰입합니다. 자기 자신 안으로 몰입한다. 거기 밑줄. 내향적입니다. 내향성이 주로 관심을 쏟는 것은 자기 내부의 개념과 관련성이 있습니다. 즉 마음속의 개념과 관념을 분명히 하는데 관심을 기울이고 일시적인 외부 사건보다는 지속적인 개념을 신뢰합니다. 사려가 깊고 주위와 떨어져 생각에 잠기길 좋아하며 고독과 사생활을 즐기며 수줍음이 많습니다. 내향적 태도를 가진 사람은 소수를 깊게 사깁니다. 신중하게 생각한 다음에 경험합니다. 그리고 간직하려 하고 글로 표현하기를 좋아합니다. 외향적인 태도와 좀 반대가 되네요. 자, 정신에 4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4가지 기능은 비합리적 기능과 합리적 기능이 있다 했는데, 자, 비합리적 기능은 주로 현상이나 대상에 대한 인식과 관련된 특성입니다. 논리, 추론과 같은 이성적인 과정이 포함되지 않는 정시 기능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논리와 추론을 강조하는 것은 합리적인 거예요. 그래서 그것과는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합리적 기능이란 어떤 인식된 내용을 토대로 논리, 추론 등의 이성적 과정을 통해 결론과 판단에 도달하게 되는 정신 기능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현상이나 대상에 대한 인식,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자, 이 직관과 감각, 이것은 어떤 현상이나 대상에 대한 인식을 말한다면, 여기에 사고와 감정, 이것은 이성적 판단에 의한 논리와 추론 이런 것들과 연관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를 합리적 요소라 하고 이거를 비합리적 요소다 이렇게 말하죠. 근데 이 2가지의 차이점이 있고 이 2가지의 차이점이 있겠죠. 자, 그 내용을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가 직관적 인식입니다. 2번째가 감각적 인식입니다. 3번째가 합리적 기능에 사고적 판단이 있고 감정적 판단이 있습니다. 직관적 인식을 보겠습니다. 직관적 인식에서 중요한 것은 나무보다 숲을 강조한다는 부분 있죠. 나무보다 숲을 강조한다. 그 자리에 밑줄 쫙 그어주세요. 이것이 뭐죠? 네, 나무는 보지 못하고 숲을 본다. 이렇게 이제 출제가 될 수도 있죠. 자, 그런 사람들이 직관형이거든요. 이상주의 지향적입니다. 이상주의 지향적이 바로 직관적이고, 직관이란 통찰을 통해 가능성, 의미, 관계를 인식하는 걸 말합니다. 6은 직관을 무의식에 의해서 나타나는 인식으로 특징 짓고 있습니다. 직관은 관련이 없어 보이는 일들을 갑작스럽게 인식하는 패턴, 즉 육감의 동그라미. 자, 육감, 예감, 창의적인 발견과 같이 돌발적인 의식에 떠오르기도 합니다. 나무보다 숲을 보라는 경향이 강하고 그 자리에 밑줄, 미래지향적이며 상상이나 공상을 즐기며 개혁적인 성향이 강하고 다양성과 변화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상주의입니다. 공상, 이상주의. 자, 이제 감각적 인식은 현실주의입니다. 현실주의 지향적이고 숲보다 나무를 강조한다. 그 자리에 밑줄. 감각이란 우리의 감각, 오감각이라고 쓰세요. 시각, 촉각, 미각, 후각, 시각, 촉각, 후각, 미각, 청각 이런 것들을 우리가 오감각이라 하잖아요. 자, 감각이란 우리의 감각을 통해 관찰하는 인식을 말합니다. 감각은 구체적으로 존재하는 것을 통해 이루어지는데
구체적으로 존재하는 것. 그래서 현실주의 지향적이에요. 감각은 현재 일어나는 일만 깨닫는 것이기 때문에 감각적 인식을 소원하는 사람은 직접적인 경향에 초점을 맞추고 이런 인식과 관련된 특징이 발달되어서 현재를 즐길 줄 알고 구체적입니다. 구체적이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숲은 보지 않고 나무를 보는 거예요. 구체적이고 실제적이다. 사실적이며 현실적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관찰 능력이 뛰어나고 상세한 것까지 기억하며 일상성과 실용성을 추구하며 현실지향적이고 보수적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이해되시죠? 직관과 감각이 좀 중요하니까 밑줄이 쳐져 있어요. 자, 합리해 보겠습니다. 사고와 감정입니다. 말 그대로입니다. 논리적인 사고 이런 걸 강조하는 사람은 사고형이고 그것보다 감정, feeling이라고 하는 그 감정적인 판단을 하면은 감정형이 되는 거예요. 사고적 판단, 보편적 원리에 근거한 판단입니다. 보편적 원리에 밑줄 쫙 그어주시기 바랍니다. 사고는 아이디어를 논리적으로 연관시키는 기능입니다. 논리적의 밑줄. 사고는 인정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인과 원리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인과 원리의 밑줄. 사고 기능을 선호하는 사람은 사고와 관련된 특징을 발달시킵니다. 정보를 판단함에 있어 원리, 원칙, 옳고 그르다, 맞다, 틀리다 이런 것들 철저하게 지키기 때문에 개인적 감정은 배제합니다. 개인적 감정 배제 밑줄 쫙 그어요. 그래서 감정형이 아니라 사고형이 되는 거예요. 감각적 판단, 상대적 원리에 밑줄 치세요. 상대적 원리를 강조하며 좋다, 싫다 등을 통해서 판단합니다. 좋아, 강조합니다. 좋다, 싫다의 밑줄이죠. 자, 좋다, 싫다는 선호성이잖아요. 이런 것들은 감정과 연관성이 있다라고 보고요. 맞다, 틀리다, 옳다, 그르다 이거는 사고형이고요. 자, 감정은 상대적인 가치와 문제의 장점 등을 고려하여 의사에 결정하는 기능이 됩니다. 상대적인 가치, 거기에 밑줄. 감정은 개인이나 집단의 가치를 중시합니다. 감정을 선호하는 사람은 의사결정할 때도 상대방의 입장을 고려합니다. 상대방 입장 고려 밑줄. 자, 이런 것들에서 인정이 나오겠죠. 자, 상대방의 입장을 고려하기 때문에 상대방을 이해하려고 하고 어떤 문제든 직업적인 측면보다는 작업적인 측면, 그것보다는 인간적인 측면을 중시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적인 측면보다는 인간적인 측면이 중시된다 이 말이에요. 인간적인 측면 중시 밑줄. 그 다음에 인정과 친밀감, 조화를 바라며 과거의 가치, 과거의 의리나 우정이나 추억 등 이런 것들을 중요시합니다. 우호적인 관계의 가치를 중시합니다. 우호적 가치 밑줄. 그 다음에 자신과 타인들의 관심과 조화, 공감, 감사 등의 감정과 관련된 이런 민감하고 이런 데 민감하고 맞다 틀리다로 보기보다는 말씀드린 대로 좋다 싫다 즉 인간적인 감정에 따라서 판단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거는 간단하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예요. 옳다 그르다 판단, 그 다음에 맞다 틀리다 판단, 그럼 사고형이고 좋다 싫다 이거는 이제 일종의 선호도잖아요. 선호도,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인간적인 감정이거든요. 그 다음에 우호적 이런 것들이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데 이런 좋다 싫다 이런 것들은 감정령과 연관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한 판단의 경향이 달라요. 자, 이제 여기 8가지 유형 아시겠죠? 판서 필요 없습니다. 그대로 이해하면 되니까. 칼 융이 제시한 중년기의 개성화를 보겠습니다. 3번 별표. 1번 개성화는 건강과 성장을 통해 자기 셀프의 도달할 수 없는 목표에 이르는 길을 말합니다. 개성화는 어느 정도의 정신적인 균형을 이루는 것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균형에 밑줄 쫙 그어주시고요. 대중문화의 목적과 가치에 대한 일상적인 동조에 벗어나는 것도 포함되는데 즉 자신의 개인적 방식을 발견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자아와 개성화가 있습니다. 자아, 에고는 의식의 개성화 과정에서 생기는 것으로 보았는데 우리가 이제 여기 보면 의식을 지배하는 게 자아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래서 의식의 개성화 과정에서 생기는 게 자아다. 개성화란 개인의 의식이 다른 사람에게서 분리되는 과정을 말한다라고 했어요. 이제 그게 중요한 지문이에요. 뒷부분. 자, 거기에 보면 개성화란 개인의 의식이 다른 사람에게서 분리된다. 자, 우리가 이것을 출제 지문으로 나왔던 걸로 저 기억하고 있거든요. 개인의 의식이 다른 사람에게서 분리되는 과정을 바로 인디비주에이션, 개성화다 이렇게 이제 정리할 수 있고요.